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상당수 특정했다고 합니다. 소속 의원 출소한 등 민주당으로서는 또 다른 대형 악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으로 민주당은 여전히 들끓고 있지만 막상 당사자인 김 의원은 어제 가평 휴게소에서 태어난 모습으로 사진이 찍혔을 뿐 며칠째 함구한 채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쩍 가속도가 붙은 돈봉투 사건 수사 속보부터 알아본 다음 오늘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똘똘 뭉쳐서 싸워도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분열돼서 되겠느냐. 민심이 어긋나면 그건 뭐 하늘도 못 버티는 거예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성만 의원이요,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는 현역 국회의원은 처음인데요. 이 의원 검찰에 나와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등의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오늘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난달 12일에 검찰이 의 의원과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는 37일 만인데요. 오전 8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요. 로비에는 이 의원의 지지자 등 10여 명이 모여서 이성만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또 이 의원은요, 검찰 수사가 미리 짜인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질 않길 바란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다면서 조사 일정 내용 등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다. 향후 일정 등 모든 사항은 공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오전 이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녹취록 자체는 뭐 제가 진위 여부를 따질 수는 없고, 다만 하나는 3월 30일경에 틀었고 하나는 5월 3일경에 틀어진 내용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마치 하나의 연속된 일인 것처럼 묶어서 편집해서 처리한 거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의원 들으신 것처럼요, 이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성만 의원은 이 녹취록 자체의 진위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면서도 이 시점이 다른 그 내용을 마치 하나의 연속된 일인 것처럼 편집하는 등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에는 돈 이야기가 있죠. 이성만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인에게서 마련한 현금 1,000만 원이 강내고 한국감사협회 회장을 거쳐서 지역 본부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공개된 녹취록 속의 이 의원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서 박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우리 또 팀에 와서 또 오빠 또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 아니 뭐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런 거나 서포트나 해야지.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 등은요, 이 돈 봉투를 돌렸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받은 사람도 있겠죠. 이걸 밝혀내는 일도 이번 수사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검찰 당시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도 일부 특정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현금을 받았다고 의심해 특정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강래구 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박모 씨 등이 조성한 9,400만 원 가운데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 등이 받아서 민주당 의원 10여 명에게 전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구체적으로는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명, 인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2명, 경기도 지역구 의원이 3명, 또 호남 지역구 의원이 3명 등으로 이 중에 5명이 친이재명계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돈봉투 수수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도 수수자 특정 등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이정근 녹취록 속 대화 내용들도 다시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한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한 3테이블 정도 하면 12명이면 충분하잖아. 사실은 그날 돈 100만 원씩이라도 봉투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한 돈 1,000만 원만 줘라.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서 줘. 이성만 의원이 오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요. 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순차적으로 검찰에 불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의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윤관석 의원은요, 다음 주에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담긴 봉투 10개씩을 2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자신을 겨냥한 의혹이 정치 탄압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자진 출석을 거부당한 송영길 전 대표 소환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 지난 2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청사 입구에서 돌아선 송 전 대표 모습도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검사님 인물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한번 전화 좀 해줘 보세요. 전화 안 받습니까? 예, 지금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까지 안 받을 필요 있나? 먹사연에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그런 문제는 다 법정과 검찰에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 정도를 특정을 했고요. 이 중에 친이재명계가 5명 정도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성만 의원 이제 소환이 됐고 다음 주에는 이제 윤관석 의원까지 소환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 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도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바로 돈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의원들을 부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의혹이 좀 더 쟁점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꽃이고
이런 돈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의심할 만한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는 좀 신속히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신속히 수사돼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명백히 밝히는 것,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탈당을 요구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 사건을 조금 너무 지진부진하게 가기보다는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는 게 좋겠고요. 또한 야당에 편협한 수사라고 하는 이성만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처럼 또 여당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또 수사 없이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또 비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기본적인 혐의는요. 정당법상의 당대표 경선 매수죄하고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인데요. 이 죄는 모두 돈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성만 의원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검찰의 짜여진 각본에 따른 기획수사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현직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거기에다가 저와 같은 녹취록이 있는데 과연 저렇게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먹힐까? 일단 무엇보다도 강래구 감사가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그때 이미 강래구 씨는 돈 봉투 전달 방법과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시인했다라고 그렇게 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상당히 의심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그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 100만 원만 나와도 이게 피선거권이 박탈된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빼고 말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한 1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내년에 피선거권이 어떻게 될지 그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기소가 된다고 해서 또 아직도 기소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혐의가 다 유죄 판결이 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악재가 있죠. 바로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인데요. 이와 관련한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여당에서는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진이 찍힌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어제 오전 9시 반쯤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된 이 김남국 의원이죠. 점퍼에 운동화를 신은 이 편안한 모습으로 한 남성과 함께 대화를 나눈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사진은 목격자에게 제보를 받았다는 배승희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공개를 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김 의원을 향한 여당의 비판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한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 김 의원이 가평 휴게소에서 저렇게 편한 옷차림을 보인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배신감을 준 것이라면서 물론 어디 숨어 지낼 필요는 없다지만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하게 해명하고 밝힐 건 밝히는 등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잠적했던 김 의원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포착이 됐다면서 온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놓고 혼자만 편한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천하람 당협위원장은요, 이 김 의원의 자맹에 대한 관심이 이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이준석 전 대표의 상황과 뭐 비슷한 급이다라면서 이 김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민주당에겐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천 위원장의 이야기 오늘 오전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5.18 기념식이 열렸던 어제도 김남국 코인 의혹은 연일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한가롭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등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는 코인을 갖고 있네, 나는 코인 비슷한 것도 없네 하며 해명하기 바쁩니다. 이거는 어지간한 대선 후보도 그렇게는 기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랑도 어제 이제 뭐 얘기하면서 이쯤 되면 거의 이준석 대표가 자맹할 때급의 관심도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디 동네에 나타났다고만 해도 그게 이제 기사가 되고 뭐 이런 식의 관심도인데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도 그 정도로 높은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오히려 김 의원한테 이 언론 대응 자제하고 자숙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는데요. 박 전 원장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신이 김남국 의원과 통화를 했다면서 지금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자숙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조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나기는 피해야 하고 어떻게 됐든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다고도 했는데요. 박 전 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김남국 의원이 지금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자숙하면서 윤리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 주유 휴게소에서 있는 것을 지켜가지고 올라온 것은 뭐 좀 쉬러 가는 것 아닌가. 직접 전화도 좀 하셨습니까? 대답 같은 거 들었어요? 김남국 의원한테? 예, 했습니다.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정치 선배니까 그러한 것을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게 대처를 하면서 아픔도 겪고 내공도 쌓이고 그러면서 경륜이 쌓여가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게임회사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위메이드는요, 김 의원이 대량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그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그런 회사입니다. 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위메이드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 의원 코인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본사로 들어가서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지난해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과정 등에 대해서 직접 질의하고 소명을 들었는데요. 윤재호 원내대표와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한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해명을 열어주려고 가는 건 아니고요. 수사로 밝힐 수 없는 그런 그동안의 거짓이나 위선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수사로 밝혀질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다량 보유한 그 사실에 기초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취득 경위 그리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는지 그런 관련 사실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위메이드사를 방문해서 그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 조사는 진행 도중에 이 조사단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요. 김상원 조사단장은 현장 조사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서 모든 자료에 대한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게 코인게이트를 풀어나가는 시발점이라면서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마무리 발언 중 왜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무산돼버린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단은요, 이 위메이드 현장 조사까지는 그 진도가 나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TF는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위메이드 본사까지 찾아가면서 말 그대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남국 의원의 탈세 관련 의혹이 또 새로 제기됐습니다. 네, 이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증여세 납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단은 저희도 이미 전해드렸듯이 이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나 이 발행사 등의 마케팅용 에어드롭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무상,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에어드롭이라는 것은 이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이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서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봤을 때요, 김 의원이 이런 에어드롭을 통해서 공짜 코인을 받았다면 결국 코인 발행 회사로부터 코인을 이제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증여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정부는 이 에어드롭 방식의 코인 무상 수령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소액이 아닌 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탈세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제 머니투데이 더 300과의 통화에서 에어드롭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국세청 관계자 역시 코인 에어드롭에 대해서 별도의 조건 없이 특정한 개인에게 자산을 주는 경우에는 기본 원칙적인 과세 요건을 가지고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홍보와 같이 사회 통념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줄 수 있다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머니투데이 더300은 김 의원에게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수차례 문의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코인 투자자들이요,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이 김 의원 의혹이 연일 언론에 터져 나오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믹스 코인의 시세는 김 의원 보유 논란이 처음 제기된 5월 4일 1,508원에서 지난 12일 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여전히 1,100원대에 머물고 있고요. 위믹스 코인 투자자들은 게임 회사들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공개적으로 밝힌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할 예정인데요.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 주가 역시 53,000원에서 한때 42,000원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이자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들 역시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 수사 결과 김 의원이 코인 시장의 큰 손으로서 시세 조종에 관여했거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불법이 있는 걸로 드러나면 김 의원을 상대로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번 자신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졌을 때요,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 해명이라는 게 근데 언론을 직접 만나서 하지를 않고 일종의 입장문 같은 걸 낸 거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한 거는 이걸 또 언론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친야 유튜브에 나와서 한 것이 2차례입니다. 그러니까 탈당 전하고 탈당 후죠. 그 이후에는 일체 언론과의 접촉을 지금 피하면서 자맹에 들어갔다. 저희가 그렇게 알았었는데 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진 찍힌 겁니다. 이걸 두고서 국민의힘은 숨노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언론을 상대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입을 닫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야당 인사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저렇게 언론과의 대응을 피하고 저렇게 소나기를 피하는 것이 옳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소나기는 피해야죠. 근데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실제 뭐 휴게소에서 저 사진이 잡혔다고 해서 김남국 의원을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실은 제가 김남국 의원 입장이라면 해명을 하고 싶은데 해명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은 거래가 있었고 너무 많은 등락폭이 있고 이걸 갖다가 다 개인 걸 그냥 공개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마당에는 차라리 좀 검찰에 적극적으로 좀 소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관련 자료들을 빨리 검찰에 가져다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로 뭐 뇌물을 받은 것이 없고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다만 상임위 때 어떠한 코인을 했다는 거 이건 도덕성 측면에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윤리 죄소까지 된 마당에 검찰에 신속하게 자신의 자료를 가져다 주고 또는 윤리위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 가져다 줘서 자신에게 정당한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본인 말처럼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정확하게 해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사과해야 되는데 김남국 의원은 둘 다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이 아닌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조차도 사실 거짓인 것처럼 많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 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를 본인이 먼저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응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놀러 가는 듯한 모습의 사진 찍힌 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느낌을 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1년 365일 방탄국회 회기 중이잖아요. 국회의원이 1년에 세비가 뭐 한 1억 5천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도 운영하면 제 월급만 있습니까? 직원들 월급 같은 거 다 뭐 사무실 임대료 같은 거 하면은 1년에 국민 세금이 최소한 10억 이상 들어갈 거고 훨씬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지고 있는데 물론 본인이 원해서 저런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낸 건 아니지만 저렇게 찍힌 거는 굉장히 본인한테도 안 좋은 그러한 영향을 미칠 거고 당장 국민들은 다 화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가지고 지나가는 소나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최소한 장마 같고 장마는커녕 오히려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박지원 전 원장이 뭐 정치 8단 9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결단했지만요. 민주당의 내홍은 더욱 격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강성 지지층들은 김 의원 사태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내놓은 당내 인사들은 물론이고요. 윤리위 제소 결정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대로요. 개혁의 딸,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에 이어서 이 김남국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이른바 좌표 찍기와 전화 문자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결정하고 징계안을 제출한 후에 당원 게시판에는 징계 요구안에 이름을 올린 20명의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밝힌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징계 요구안에는 황운하 의원들을 비롯해서 김남국 의원하고 함께 이른바 철험회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렸는데 강성 지지층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올라온 글들을 좀 살펴보면요. 도대체 민주당에 믿을 수 있는 의원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의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고 내부 총질만 열심이다. 김남국의 등을 찌른 의원들은 낙선운동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당 청원 게시판에도 내부 총질 정치인 규탄, 코인 범죄자 취급 반대와 같은 청원과 함께 김남국 출당 반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동의한 인원만 이미 13,000명이 넘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에 일부가요. 김남국 의원이나 이제 당 지도부 유독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서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지금 구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초선인 김용민 의원은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서민으로 남길 바라는 당이 아니라고 적었고요. 비례대표 초선인 유정주 의원은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리자. 제발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우리끼리라도.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역시 비례대표 초선인 양이원영 의원은요. 국민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나을 게 없다고 인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쇄신 의총에서 발표되자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응답자 표본 사진을 올리고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과잉 표집된 조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당 일각에서 지도부를 향해 직언하는 초선이 사라졌다는 개탄이 나오고 있다고도 전했고요. 일각에선 초선이 저러는 건 이른바 개딸들을 결집해서 내년 총선 지역구 경선에서 이기겠다는 의도다. 공천을 받기 위한 오버액션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성 지지층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양이원영은 정말 개혁적인 분, 김용민은 언제 봐도 가성비 최고라는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양이원영 의원은요. 앞서 지난 일요일에 열렸던 그 쇄신의총에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컸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직접 해명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들은 이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14일이죠. 이 민주당 쇄신의총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니까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나?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때문에 이제 복수의 언론 사설에선 이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은 도덕성을 경시한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중앙일보 칼럼에서 한마디로 이건 도덕성 포기 선언이라면서 과거에는 보수는 썩어도 유능한 맛, 진보는 미숙해도 깨끗한 맛이라고 했었는데 총 15년을 집권하면서 민주당도 기득권층으로 굳어졌다라는 이야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이원영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그런 표현으로 한 말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니까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말은 제가 기자분한테도 항의를 했는데요. 예.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니에요. 의총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비교의가 있어서 선택받은 거다. 그러니 도덕적 우위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예. 도덕이라는 거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걸 지키는 것은 기본인 거지. 우리가 예.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니까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러면서 양이원영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이 나오자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이라고 얘기할 거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상임위 때 코인 거래를 한 건 적절하지 못했지만 김남국 의원을 향해 마녀 사냥하듯 여론 재판이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양희원영 의원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상임위 때 만약에 코인 투자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 처음 코인 투자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 얘기 나오고 이거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뇌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친명계인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도 지금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인 전수조사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공개를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과 달랐던 거죠. 네, 박찬대 최고위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언급하면서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부처에 대해서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개인정보의 부분이라면서 거부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정말 한 장관이 거부한 건지를 재차 묻자 박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거부해서 나라가 큰 소동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진행자가 한 장관이 사적 영역이라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썼냐고 묻자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제 나온 박찬대 최고위원의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재산 등록 신고량이 우리 국회의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직자 윤리법 여기를 완전히 고쳐서 공직자들은 늘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가상화폐랑 관련된 정부 부처 16개 부처인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거는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거부했었나요? 네. 그래서 그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네. 지금 국회의원의 그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돼서 지금 나라가 지금 크게 소동이 있고 한동훈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공개 대상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박 최고위원의 이런 주장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즉각 반박이 나왔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네, 우선 법무부는 이 박 최고위원의 주장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법무부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르면은 그 행동 강령에 따라서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법무부가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올해 1월까지 점검을 한 결과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도 지난 10일 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장관 역시 입장문을 통해서 이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의겸 의원 대신 이 민주당발 가짜뉴스를 담당하기로 한 것이냐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한 장관은 박 최고위원이 아직 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도 바로 잡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사과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면서 그 가짜뉴스를 아직도 믿는 국민들이 많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지난해 김의겸 의원이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 박찬대 최고위원이 당회에서 이 힘을 보태면서 TF 구성까지 주장했던 바로 그 상황을 다시 언급한 겁니다. 네, 김의겸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적극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까지 술자리 의혹을 주장하고 나서자 한 장관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공인하고 있다며 공당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나왔던 박찬대 최고위원의 목소리와 지난 2월에 나온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펄쩍 뛰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해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선례가 남겨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당 차원에서 사과는 하고 넘어가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과 여기에 올라탄 민주당은 남는 장사를 하고도 남았다고 봅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죠. 논란이 커지니까요. 박찬대 최고위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거죠. 네, 박찬대 최고위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인터뷰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지난 4월 참여연대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통지가 있었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장관이 직접 말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고요. 법무부가 지난 10일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는 보도와 입장문을 인터뷰 이후에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내놓은 입장문에서요. 이 참여연대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공문 역시도 이 점검부서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을 하겠다고 안내하는 내용이고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된 문건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본의 아니게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은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어떤 도덕성의 부분 관련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진위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해명을 했지만 역시 논란은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평가해 주시죠. 그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현실을 전혀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위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코인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개도 못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사태가 그런 걸 통해서 희석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사태를 잘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그렇게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참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프로그레스 아니겠습니까? 어드밴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보가 아니고 퇴보죠. 그런데 양이원영 의원이 어떤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환경운동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환경운동 하셨던 분이 진보하고 도덕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전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진보면 도덕적이어야 된다. 뭐 이 말에 저는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도덕적이어야죠. 그리고 또 경험도 있고 유능해야 됩니다.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박찬대 최고가 좀 말을 실수한 것 같아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직무 관련 공무원들은 코인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직무 관련과 관련한 코인들은 별로 없어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전체가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게 맞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을 여당 의원들이 비난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여당 의원 중에도 그 야당 의원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고 똑같은 이런 의혹들이 있을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제명한다, 뭐 출당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 좀 부적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번에는 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해서 잘못이 있는 분들은 같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남국 의원하고 당 지도부를 두둔하는 목소리 이제 연일 나오면서 당내 비명계의 쓴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김혜영 전 의원이 또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지난 20대 국회 초선이었던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은요, 조응천, 박용진 의원과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이른바 이 조금 박해 4인방으로 불리면서 당에서 쓴소리 역할을 담당을 했던 소장파로 분류가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면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내에서 폭풍이 일기도 했었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참모였던 김남국 의원이요, 김혜영 전 의원을 향해서 내부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김혜영 전 의원이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호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네, 김혜영 전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현직 의원이 이름도 생소한 코인에 투자하고
심지어 국회 회의 도중에도 빈번하게 사고 팔았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이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이 국회의원직 제명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에 그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용 의원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단에 협조하겠다는 약속 지키지 않았다. 그러고서 탈당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이용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 내역과 변동 내역 등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김남국 의원이 이걸 제출하지 않고 탈당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용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가상자산 변동 내역, 주요 거래 종목, 이런 투자 수익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하셨고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을 하셨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 의원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김남국 의원이 이처럼 당내 진상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당한 것, 그 배경으로요. 나중에 복당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다. 이런 또 해석이 나왔어요. 네, 파이낸셜 뉴스는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당으로부터 제명된 경우보다는 자진 탈당했을 때 복당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면서 복당에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당내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자진 탈당을 결정한 것은 징계를 회피하고 또 나중에 복당 절차도 다소 용이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의 친명계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김남국 의원 옹호에 적극 나서는 그 상황을 빗대서 이전에 그 조국의 강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재호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에 이어서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원내 지도부 인사들 역시 잇따라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는데요.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남국의 바다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이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의 강 건너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남국의 바다 빠져 허우적거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폭풍 부는 남국 바다 한가운데서 남국을 부정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처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열린 이 최고위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대신 이재명 대표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문제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언급을 했습니다. 조명희 의원은요,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대학 교수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 설립한 업체가 정부 용역 사업을 따냈고 또 관련 예산 사업을 증액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바로 그 의혹을 꺼낸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조명희 의원 문제를 거론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당사자가 해명을 한 사안이라며 이 당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명희 의원 이거 뭔 계약했다 뭐 그런 얘기,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게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점은 예외가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원 개인이 해명을 하셨고 또 그거는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당 차원에서 뭐 대응할 정도의 그 어떤 사안은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 그것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지금 이전에 그 조국의 강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 이런 비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라디오에 나와서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에서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남국의 바다에 빠질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빠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윤리감찰단을 지시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윤리 제소를 한 것들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거예요. 다만 김남국 의원이 서로 탈당을 했더라도 진상조사에 임해서 자료를 제출했더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당이 나서서 해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윤리위에 제소해서 김남국 의원을 지금 당장 제명해야 된다. 뭐 숙려 기간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제명을 하면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없어요. 제명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구제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절차보다도 신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윤리위에 한 38건 정도가 제소가 돼 있어요. 지금까지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계속 계류 중에 있거든요. 결국에는 상대 당을 비난하기 위해서 제소만 했지 여기에 대해서 뒤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려면 다 같이 판단을 해서 국회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태용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4.3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했다. 또는 후원금 쪼개기 의혹도 있죠. 또한 또 자신의 민주당을 향해서 JMS 민주당이라고 비난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품격이 안 맞는 국회의원으로서 행위를 한 건데 이런 것까지도 여야가 자신의 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말고 한꺼번에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맞다 생각됩니다. 네. 태용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3 같은 경우는 자신이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었고요. JMS 그 글을 올린 거 그것과 관련해서는 태용 의원실에서 글을 내렸고 이제 사과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밝혀두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청출어람이죠.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서울대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하고 전공은 좀 틀리지만 조국 교수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스승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돈의 액수가 틀려요. 조국 교수 뭐 그때 문제가 됐을 때 뭐 한 2, 3억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100억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대응도 훨씬 나빠요. 진상조사 먼저 요청했다라고 하면서 진상조사는 받지 않고 강원도로 이제 도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진까지 찍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2030 민주당 핵심적인 지지자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탕류에서 벗어나려면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까지 과연 민주당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고 있는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의 도피 이 부분은 조금 과한 표현 같고요. 본인이 도피했다 이런 부분은 정황을 그렇게 저희까지 확신할 수는 그런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지금 뭐 서울대에 지금 재학 중인 걸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6년에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제자로 보는 거 이것도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이후에 2달 만에 오늘 다시 일본 출국길에 오릅니다.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2박 3일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참석 국가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등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첫 일정으로는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또 판민증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난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945년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에 강제징용 등으로 현재에 있던 한국인 2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죠.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만나는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의 오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서울공항을 출발해서 히로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우선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은 이어 판민증
베트남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동포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번 기시다 총리 방한 때 이번 방일 기간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한국 대통령으로는 첫 방문이자 한일 정상이 함께 방문하는 건 역시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됐던 한국인도 많았던 만큼 한일 정상이 과거사 관련 메시지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내일엔 인도 총리와 인도네시아 대통령 그리고 영국 총리 등과도 양자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G7 정상회의 일정상 양자회담 국가가 추가되거나 기존 양자회담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방일 마지막 날이 21일입니다. 그날 G7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하고 양자회담도 갖는다고 합니다. 네,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한 지난 7일에 서울 회담 이후 꼭 2주 만이자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대좌입니다. 이 자리에선 안보 경제협력 후속 조치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윤 대통령은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현안은 북한 핵, 미사일 공동 대응을 위한 이 3국 안보 협력 강화인데 지난해 11월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의 이 진전을 확인하고 실질적 강화 방안이 논의가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이것에 맞춰서요. 오늘 오전에 총리실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시찰 활동 통해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 그리고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결과 또한 저희가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G7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어제 미일 정상회담이 먼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또 미일 정상은 중국과 북한의 안보 도전에 대응해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을 했고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 국제법에 반하는 중국의 영내 안보 도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번 G7 정상회담 여러모로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방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을 해서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지원, 전쟁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정치 사회 현안 중에서는요. 최근 벌어진 민노총 건설 노조의 서울 한복판에서의 1박 2일 노숙 집회, 그리고 이에 대한 경찰의 무기력한 대응, 이 부분이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서 뒤늦게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16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로 서울 도심이 몸살을 앓았었죠. 특히 당초 민노총 집회 허가 시간은 16일 오후 5시까지였지만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 합류하겠다면서 밤샘 집회로 이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밤새 술판이 벌어지면서 곳곳에 쓰레기가 쌓였고요. 시민들은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노숙 집회 상황부터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경복궁역에서부터 걸어왔는데 일단 이쪽이 굉장히 시끄러웠고 차가 막혀가지고.
네, 물론 현장에서 경찰이 대응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듯이 경찰은 수차례 추모제를 빙자해서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노총에 잦은 해산을 요구했지만 민노총 측은 불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산 명령을 불응할 경우 직접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일 집회에서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면서 이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난이 나왔던 건데요.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결국 윤익은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뒤늦게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겁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어제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까지 이어진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 지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게 일주일 안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즉 경찰이 건설노조의 이 1박 2일 집회를 추모를 가장한 편법 집회로 규정을 하고 수사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검거에 나섰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또 앞으로 야간 문화재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야간 문화재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 조치하겠습니다. 윤익은 청장은 또 이 과도한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소개를 했는데요. 윤 청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야간 집회 시 제한과 소음 규정 강화 등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요, 윤 총장의 담화가 나온 이후에 곧바로 논평을 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윤 청장의 담화 직후에 논평을 내고 윤 청장의 브리핑은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정책의 돌격대가 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라면서 윤 정부의 반노동, 노동 탄압 기조에 경찰이 스스로 아무도 부여하지 않은 초법적 권한을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건설노조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윤 청장은 건폭몰이 수사에 대해 양희동 열사 앞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수사에 대한 압박, 또 1박 2일 집회 과정에서 일부 벌어진 논란으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한 것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민주노총 아니라 어떤 노조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집회, 시위, 또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는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노총의 최근 1박 2일 그 노숙 시위,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경찰의 불화한 부분을 갖다가 어기고서 했기 때문에 이른바 불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시민 입장에서는 또 불편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익은 경찰청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고 야간 문화재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고 또 앞으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제한하겠다. 이거 역시 뒷북으로 비춰질 그런 소지가 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대 그 현장에서 벌어졌던 그 불법에 대해서 왜 그럼 현장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뒤늦게 이제 와서 뒷북을 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집회와 시위는요, 그 우리나라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이걸 갖다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컨대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10조에서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 다시 말해서 이제 야간에 5회, 그러니까 실내는 말고 5회에서 집회나 시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200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집시법 10조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걸 개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그 시위를 좀 제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집시법 20조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시위가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회에 해산을 요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명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권한을 경찰이 전혀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아주 불편을 끼쳤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공권력이 무시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집회를 하면서 뭐 술, 담배 이런 것들, 노상방뇨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노조 단체에서 좀 주의를 좀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걸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유자는 헌법상의 기본 원칙이고 또 이건 존중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반노동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는 노조를 범죄시화하는 그런 이미지화하는 좀 부분들이 좀 강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향후 노사 간의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좀 통합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좀 나아가는 모습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5.18 사진 왈가왈부인데요. 보훈처 SNS에 올라온 그 5.18 관련 사진 한 장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어제 보훈처가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5.18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이 사진을 게시를 했는데요. 이 중 완전 무장한 계엄군과 이 경찰 쪽에서 광주 시민을 바라보는 구도로 찍힌 사진, 그러니까 이 군복과 철모를 착용한 다수의 계엄군들이 중심이 된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사진이 가해자의 시점에서 찍혀있기 때문에 5.18 기념일 게시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야당에서도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사진에서 계엄군을 강조했다. 이런 이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요, 어제 자신의 SNS에 계엄군이 주인공인 이런 사진을 굳이 2023년에 국가보훈처의 5.18 기념 이미지로 우리가 봐야 하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승인한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면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민식 현 보훈처장을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5.18을 대하는 진심을 국가보훈처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비판하면서 박민식 보훈처장이 이번 파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김경엽 의원은 박민식 처장이 죄를 뿌렸다고 표현하면서 공격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민식 보훈처장이 그 사진 논란이요. 예, 진압군 입장에서 사진을 갖다 쫙 해서 올려가지고 완전히 재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또 이 박민식 보훈처장 같은 경우가 뭐 검사 출신이죠, 여기도. 그런데 이제 예전에 5.18 왜곡법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다 그러면서 이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이제 이 올린 사진 자체가 완전히 이 계엄군 입장에서 사진을 이제 올려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말로 5.18을 진정성 있게 지금 존중하는 거냐? 어제 아마 하루 동안 있었던 국민의힘의 노력에 대해서 이 보훈처장이 그냥 고춧가루를 확 뿌렸다. 그런데요. 이렇게 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여당에서는요. 곧장 이거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야당 측의 공세가 무색하게도 이 문제의 사진이 문재인 정부 때도 사용했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5.18 관련 발언을 SNS에 올리며 배경으로 이 사진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전후 사정 확인도 없이 비난을 퍼붓다가 평산마을에 계시는 전직 대통령까지 소환시켜버린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는 고질병이다라고 꼬집었고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역시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문 전 대통령이 계엄군의 편에서 계엄군을 주인공으로 삼았단 말이냐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자신들의 정치적 향유물로 여기며 정치적 선전, 선동의 도구로 삼는 행위야말로 5월 정신을 오염시키는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공격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향하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를 폄하하거나 논란거리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초대 장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민식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민주당이 공격 수위를 높이다가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이 논란의 대상이 된 사진은요, 그 5.18 당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 현장을 직접 취재했던 나경택 당시 전남매일 기자가요, 이 촬영한 흑백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컬러로 복원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번 논란이 이어지니까 보훈처에서는 이 사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네, 논란이 이니까 국가보훈처는 의도가 아무리 좋았어도 5.18 유가족이나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좋은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면서 이 사진을 내렸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당초 문제가 된 사진은요, 보훈처가 먼저 해당 사진을 쓰겠다고 요청을 해서 5.18 기념재단 측이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5.18 기념재단 측 설명 들어보시죠. 굳이 왜 그러면 재단에서는 이 사진을 제공을 했어요, 보훈처에? 제공하진 않았고요. 보훈처에서 그걸 이제 딱 찍어서 요청을 한 거죠.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은 뭐 밑에 5.18 사진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공적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면 우리는 뭐 친절하게 모두 제공을 하고 있죠. 이 5.18 기념재단 측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 해당 사진이 쓰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랬다더라도 현재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렇게 반문을 하며 신중한 접근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임영웅 덕분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한 모녀가 즉석 복권에 연속해서 2장이 1등으로 당첨되면서 무려 20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러움을 샀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녀가 복권을 사기 전에 임영웅 씨를 꿈에서 만났다고 전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엄마는요, 몇 주 전 가수 임영웅 씨와 얘기하는 꿈을 꿨고 또 딸과 함께 여행 중 우연히 복권 판매점이 보여서 구입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고 밝혔는데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영웅이 정말 영웅이다. 우리 엄마는 매일 임영웅 영상 보다가 주무시는데 임영웅이 한 번만 꿈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영웅 씨 팬들 뭐 많죠. 이 당첨된 분이 혹시 이제 임영웅 씨 팬이라면 더욱 기쁨이 컸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당첨자가 임영웅 씨의 팬인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팬이 아니었더라도 이제부터는 좀 팬이 되지 않으실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딸과 함께 복권을 긁은 당첨자는요, 그림이 일치하고 그 옆으로 10억 원이 보여서 너무 놀랐다라며 당시를 떠올렸고요. 이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올가을에 입주할 아파트 잔금이 모자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첨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또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복권에 당첨된 분들 가운데서는요, 이 특이한 꿈을 꿨다 이런 사연이 알려져서 화제가 된 경우 종종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연예인을 꿈에서 만났다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지난해에는 복권 1등에 2번이나 당첨된 사람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등장하는 꿈을 꿨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등 당첨자 선문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가 복권을 사기 전에 가장 많이 꾸는 꿈으로 1위는 동물꿈, 2위는 조상꿈이었다고 하는데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 돼지가 꿈에 나오면 복권 사는 분들 많은데 이런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부장님의 과잉 충성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한 대기업 부장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시속 160km 넘는 속도로 올림픽대로를 질주했다고 경찰에 자백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대기업 부장은 차 주인도 그리고 운전을 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짓 자백을 했다는 건데요. 그럼 이제 진짜 과속 운전한 사람이 있겠습니다. 누굽니까? 이 문제의 과속 외제차 주인은 바로 범 LG가 2세대인 LS 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이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밤 11시 반쯤 올림픽대로에서 이 구자균 회장 명의의 외제차가 시속 160km로 달리다가 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이 당시 차를 운전했던 사람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 한 달이나 늦게 출석한 사람이 바로 이 구 회장 회사의
모 부장이었던 겁니다. 이 해당 부장은 이 회사 차량 관리 담당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 출석해서 외제차가 구회장 명의는 맞지만 당시 운전은 자신이 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흘 뒤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과속 운전을 자백했던 부장이 돌연 진술을 번복한 건데요. 사실 운전은 구회장이 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처음에 자신이 했다고 얘기한 것도 그러다가 며칠 있어서 또 이거를 말을 바꾼 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자백을 번복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회사 측의 해명 이렇습니다. 해당 부장이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처음에는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이 과속 구간의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라서 만약 160km로 달렸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 속도보다 80km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해당 부장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딱지를 끊는 줄 알고 거짓 자백을 했다가 처벌이 무겁다는 걸 알고 자백을 번복한 거라고 회사 측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경찰이 일단 차주한테 되게 이제 그 소환장 같은 거를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또 저희도 그런 일을 많이 또 당한 적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당사자인 구회장 왜 직접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경찰에서는 구회장에게 정상적으로 조사를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은 당초 경찰의 출석 요구가 구회장이 잘 안 쓰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와서 몰랐던 것이다라고 이제 전해졌는데 KBS는 구회장이 경찰 문자를 여러 통 받고 이거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그 해당 부장에게 말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 부장이 경찰서에 갔고 간 김에 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게 KBS가 보도한 이 회사 측의 해명입니다. 회사 측은요, 이 해당 부장의 과잉 충성으로 시작된 단독 행동이며 회사나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결국 과속을 한 장본인인 구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또 거짓 자백을 했다가 번복한 부장은요,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